자,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니까 188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현장에서 이제 사고 날 수 있는 게, 자, 매매를 예를 들면 요 사람이 매도인이고 도인, 여기가 매수인 이렇게 되고요. 자, 정상적인 거래는 일단 계약금을 치르고, 매수인이요,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잔금까지 받아 먹으면 등기 서류를 주겠죠. 그래서 등기 내면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이걸 중간에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소개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자, 이 사람이 살려고 그러는데, 또는 세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에 등기부상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돼 있어요. 압류 등기가 돼 있어요.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도장을 못 찍겠어요. 여기다가 계약 체결할 때는 이런 게 없었다가 중도금 줄 때쯤 되는데 보니까 등기부 띄워보니까 이게 나와. 중도금 안 주려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계약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그렇고 당사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사람이 지금 직접 돈을 여기다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직접 주지 말고 중립적 기관에다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딱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와서 등기가 나면 그때 비로소 A가 이 돈을 빼가게 만들자. 이렇게.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이행이 안 되는, 이 사람이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돈을 여기다 묻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찾아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중립적 기관에다 딱 묻어놓게 되면 혹시 나중에 잘못했다고 해도 원상 회복이 쉬워지니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이 사람이 떼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제도가 되죠.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면 중립적 기관에다 묻어놓읍시다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 돈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놓고 관리해주는 예치 명의자가 나오는데, 그 예치 명의자가 돈 관리해주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이런 금고에다 돈을 넣어놓자는 겁니다. 여기 금고 역할을 해주는 데를 예치 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시험에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로 활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딱 7명밖에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 여기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6명이 나와요. 그 대통령령에서 정한 6명. 그 지금 어디를 갖다 여러분들 별표 치셔야 되냐면 188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어요. 예치 명의자예요. 예치 명의자에다가 큰 별표 하시고 박스에 나와 있는 요 7명을 암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6명이 나오는데 일단 은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가 나와요. 공제사업자가 그 보면 동그라미 6번에 나오죠. 공제사업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이제 중개사 협회를 가리켜요. 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또 나옵니다. 신탁업자는 옛날에 신탁회사라고 불렀던 건데 교재에서는 어디 나오냐면 동그라미 4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험회사도 들어갑니다.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채신관서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채신관사가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5번. 그죠? 채신관사. 우체국.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거예요. 7번째 거. 이행, 대행, 전문회사. 전문회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부터 쳐가지고 여기까지 총 6명.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치면 총 7명. 이 사람이 주인공인 예치명의자. 그럼 7명, 요 7명 빼고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거니까 누구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 7명이 아닌,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예치명의자가 될 수? 개공은 될 수 있지만 소공은 안 되는 거. 변호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가 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 같은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로서 중립성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제3자 돼요? 안 돼요? 시험 보실 때 제3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아까 저번에도 3자 안 된다고 나왔었죠?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치명의자 7명 반드시 암기하시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예치명의자 이름으로 예치기관에다가 돈을 묻어놓읍시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나 신탁업자 등등등 등자가 있기 때문에 다 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다 될 수 있다. 금고는 예치명의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제도가 이 사람이 하도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중간에서 요 C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직접 주지 말고 여기다 한번 넣어놓고 관리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 제도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권고해 볼 수 있답니다. 언제까지 여기다 묻어놓자고 하는 거냐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행이 끝날 때까지인데 바로 등기가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넣어놓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격을 두 번째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분이 그렇다면 직접 주지 말고 여기다 묻어놓읍시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얘기했을 때 A하고 B 당사자가 뭐예요? 오케이 그러자고 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권고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강제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죠.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개공이 얘기를 꼭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권고해볼 수 있고 안 했다고 해도 잘못은 없어. 이렇게. 옛날에 요 피해를 입은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입은 요 B라는 사람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건데 요 사람이 한 번도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거기 배상 청구에 대해서 판례가 이거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지. 왜냐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거 개공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권고 안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 두 번째 요 성격을 아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 188페이지 제일 위로 가셔서 첫째 줄부터 자 다섯째 줄까지를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조문이에요. 첫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그래서 첫 줄 보면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째 줄 중요합니다.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겁니다. 둘째 줄 앞부분에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계약서 쓸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묻어놓을 수 있냐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뭐까지요? 잔금 묻어놓자고 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묻어놓자고 할 수 있냐?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가 6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암기할 때 3명씩 끊어서 암기할 겁니다.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은공신, 보채전 이렇게. 은공신, 보채전. 예치 명의자 7명을 갖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름으로다가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다가 셋째 줄 끝에 금융기관에 넣어놓거나 42조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넣어놓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넣어놓자고 당사자에게 개공이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권고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기요. 여기서 이제 거기 보면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이것은 예치기관을 의미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다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합니다. 여기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예치명의자인 개공은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 돈은 그리고 자기가 관리해주는 돈이고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건.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 의무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재는 18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출 제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 밑줄을 일단 긋고요. 셋째 줄 앞부분까지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분리시켜라. 이게 첫 번째. 그러면서 그 밑에 줄 보시면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이게. 근데 문제는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되지만 예치 명의자인 개공 이거 꺼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을. 그렇죠?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을 잔뜩 자기 통장에 갖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어길까봐 보험에 들도록 합니다. 누가요? 개공이. 보증 설정입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보증 설정은 중개사고 발생시켰을 때 그때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지만 이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로서 관리하고 있던 돈을 함부로 꺼내 쓸까봐 보증 설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 중도금 합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4억 7천만 원만큼을 갖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증 설정을 얼마만큼 해야 돼요? 4억 7천만 원만큼 해야 돼요. 그 돈이 뭐예요? 자기가 예치시켜서 갖고 있는 돈만큼이에요. 예치 금액만큼이지. 첫 시간에 배웠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그것은 얼마가 손해 날지 모르고 미리 하는 거니까 그때는 획일적으로 합니다. 1억 이상, 2억 이상. 근데 이건 관리하고 있는 돈이 딱 있죠. 이렇게. 그럼 요만큼 해야 돼. 계약금만 딱 관리하고 있어. 7,500만 원을. 그러면 그만큼 해야 된다고. 그럼 7,500만큼에 대해서 보험료 내면서 보험에 들든지 공제 가입하든지 아니면 돈을 묻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3번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동그라미 3번 밑에 있잖아요. 넷째 줄까지 밑줄을 딱 그으시는데 어디가 핵심이냐면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합니다. 둘째 줄 끝에요.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둘째 줄 끝에. 그 다음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가 핵심이야. 다시 한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증 설정하라 그 뜻이야. 다시 한번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요게 핵심이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예치 끝에 금액만큼을 뭐 하라고? 보증 설정하라고 해요. 응? 요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이 보증 설정은 1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리고 이게 의무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시켜 놓지 않았다. 보증 설정 안 했다. 예치명의자인 개공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영업정지 사유가 돼요. 제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가로 4번에 지금 제목에 보면 제일 위에 가로 4번 개공의 의무라고 돼 있죠. 그 제목 옆에다가 이걸 써두셔야 돼. 두 번이나 나왔어요. 위반했을 때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다라고 딱 크게 써두시고 크게 쓰셔야 돼.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라고. 그 밑에 뭐 있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보다는 크게 제목 옆에 여러분 글씨를 쓰시고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190페이지를 딱 펴두십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용을 쓸 수 있죠. 어떤 비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험료가 나가요. 이 보험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비로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손님한테 이렇게 물리는 게 맞을까요? 이 비용 쓴 거, 보험료 나간 거
몇십만 원 나갈 수 있는데 본인 부담 여기 개공이 부담해야 돼요? 아니면 손님이 부담하는 거예요? 손님이 부담하는 게 맞지. 왜 이 사람이 부담해야 돼? 돈 맡아주는 것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부담하는 게 맞겠습니까? 매도인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아요? 매수인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래요? 돈을 맡아주면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수혜자라고. 여기가 수혜자가 아니고 맡아주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누가 부담하는 게 맞겠다? 매수인. 그래서 가로 5번에요. 이번에 밑줄 그으셔야 돼. 가로 5번에 자 거기 나와 있는 실비 얘기가 나옵니다. 셋째 줄 끝에 넷째 줄 보세요.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유된 실비는 넷째 줄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부담한다라고 써져 있죠. 넷째 줄하고 다섯째 줄? 됐어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 예치제도가 무지하게 좋은 제도인데 강행 규정이 아니고 합의가 있어야 돼요. 둘 다 오케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오케이 할 거야. 분명히 100%. 여기 오케이 안 해. 왜냐면 이 집을 판 요 A는 팔고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또 집을 사거나 세를 얻어요. 그럴 때 완벽하게 넘어간 뒤에 돈을 그때 비로소 빼올 수 있다고 하면 딴 데 가서 계약할 때는 자기 돈 가지고 계약금을 치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케이 안 합니다. A. 오케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기 때문에 A마저도 오케이 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A가 이 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 수령이라고 그래. 미리 빼가면 그 돈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치르면 오케이 좋겠죠. 그럼 A도 오케이 한다고요. 문제는 빼가놓고 이행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사람이 찾을 돈 찾으려고 오면 돈이 있나요? 미리 빼갔는데 잘못했을 때 오면 돈이 있냐고? 없지. 그럼 사고 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 미리 빼갈 때 A 보고 빼가놓고 이행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너 보증인 세워놓고 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물어줄 사람은 세워놔야지 빼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험에 드러나야 빼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A는 눈물을 머금고 약간의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 같은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와야 됩니다. 그 보증서를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갖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 급부로 돈을 빼가게 되는 거지. 자, 네 번째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사전 수령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전 수령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죠. 이 보증서는 누가 발행해 주는 보증서입니까? 자, 보증서 발행 기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더라?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다.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딱 두 군데입니다. 그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맡겨야 미리 돈을 빼갈 수 있죠? 돈을 한참 관리하고 있는 예치명의자예요. 핵심. 다시 한번. 사전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증서. 근데 누가 발행하죠? 금융기관하고. 여기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갖다 누구한테 갖다 맡겨야 돼요? 예치명의자. 자,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게 네모 3번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을 긋고 그 넷째 줄, 그 네 줄을 잘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밑줄을 그으시면 안 돼. 그대로 내버려줘야 돼. 밑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 막 길게 써놨죠? 위에 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밑에를 읽지도 마셔야 돼. 그 네 줄만 딱 읽으시면 끝. 자, 나눠드린 문제 중에서 3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1번은 두 군데가 틀렸죠.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고요.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개공의 명의로 할 수 있다. 명의란 말이 오면 예치 명의자를 의미해요. 거기서 2번에서 금융기관은 예치기관입니다. 예치기관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고 역할을 하는 거. 3번은 등록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업무정지입니다. 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켜 놓지 않거나 보호증 설정 안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4번 우체국 같은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치기관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5번 계약금을 갖다가 매도인이 예치시켜 놓자고 개공한테 요구했을 때 개공은 거절할 수 없다? 아니요. 개공도 다 생각이 있어요. 돈 맡아가지고 있으면 개공이 또 뭐 힘들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시켜 놓을 의무가 있나요? 없잖아요. 개공이 그냥 신나면 해줄 수 있지만 그냥 그러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다지. 자, 금지행위로 넘어가 봐요, 이제. 교재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할 그 양이 되게 많이 늘은 거예요. 금지행위가 14가지예요. 간단히 볼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볼 시간이 없어요. 193페이지 보십니다. 가로 1번에 보면 제목만 보시면 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한다. 시험에 요새 잘 나와요, 이거. 근데 수험생들이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중개대상물을 어떻게 했을 때 법에 걸린다고요? 매매업. 매매업이 뭐예요? 직업으로 한 거예요. 뭘? 사고 파는 걸. 그러면 걸리는 거라고. 그냥 매매는 한번 사고 파는 거죠? 업은 직업적으로 한 거죠. 직업적으로 했을 때 금지가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의미죠. 지금 제목이 재료의 제목이.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토지를 갖다가 샀다 팔고 부동산 사장님이 하고 있어요. 금지인가요? 아,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마. 그냥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금지가 된다고. 동그라미요? 동그라미요?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 동그라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수험생들이 어렵게 생각이고 동그라미고 동그라미 두 개 다 동그라미 돼야 돼. 자, 상가에 대해서 임대업을 해. 딴 생각하지 마. 하면 안 돼. 금지행위 아니에요. 동그라미고 동그라미가 돼야 동그라미라고. X잖아. 하나라도. 그럼 X야 이거. 또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하면 안 돼. 동그라미고 동그라미가 돼야 두 개 다 동그라미 돼야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X가 있잖아. X야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중고 자동차가 있어요. 중고 자동차를 부동산 사장님이 자동차 매니아야. 샀다 팔고 있어요. 금쟁이요? 아니라고 봐. 딴 생각 안 하고 맞출 수 있다고. 이거 아니잖아 이게. X가 하나 더 끼어 있죠. 이건 동그라미지. 이게 X야. 동그라미고 동그라미가 돼야 동그라미가. 이거라고. 딴 생각할까 봐 겁나 죽겠어. 딴 생각해. 그래서 질문을 꼭 한다고. 딴 생각하니까 그냥 일단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기계적으로. 그리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야 저거 다 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자기한테 막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막 한참 자기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 그냥 단순해야 돼.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야. 질문하시면 안 돼. 질문 금지. 자, 그 다음에 194페이지 가로 2번 있잖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이게 뭐냐면 밑줄 그어놨죠. 고개를 드셔야 돼. 밑줄 그었으면 딱 고개를 드. 읽고 있지 말고. 시험에 안 나온다는데 뭘 읽고 있어. 뭐냐면 여러분이 부동산 사무실 차려서 있는데 사람이 와. 내가 사람이나 물건을 소개시킬 테니까 뒷돈 좀 주라고. 나 좀 떼주라고. 중개 브로커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무실 오픈했을 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런 사람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물건 소개받고 해가지고 중개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하고 결탁하지 말라고. 중개 브로커를 쓰지 마세요가 이거예요. 쓰게 되면 금지행위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게 좀 내용이 있어. 그래서 가로 3번이 뭐냐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죠. 여기 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세 가지 내용이야. 크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내용 자체는 초과해서 많이 받았을 때 금지 행위야. 받는 행위야. 많이 받는 거. 뭘 많이 받는 거냐면 중개 보수하고 실비 이런 걸 많이 받았을 때 금지 행위야. 얘를 근데 이 중개 보수나 실비 복비는 법정 한도가 있으니까요. 셋째 시간에 우리 복비 할 텐데 법정 한도가 요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넘겨서 받으면 걸리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 가지.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명목 불문, 금품 불문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과했다 안 했다를 따질 때 자 보세요. 요거 중개하면 법정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런데 중개 보수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한개가 1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사례비 명목으로 고맙다고 해서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한 대 받았어. 이렇게. 새 차 주면 좋을 텐데 중고 자동차. 지금 우리 둘째 놈이 제 차에 타기만 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파차는 똥차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고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파차는 한 10만 원 할 거래요. 근데 진짜 한 10만 원 정도 할 것 같더라고. 옛날 진짜 한 100만 원 못 받아요. 한 2000 몇 년도 거냐면 2000 한 7년? 2007년산? 2007년산 정도 되는데 이제 저 소나타인데 아마 100만 원 못 받을 겁니다. 팔면 한 몇십만 원 받으려나? 10만 원 받으려나? 그냥 맨날 놀려요. 중고 자동차. 똥차라고. 근데 저는 가면 그 차 너무 좋아요. 왜냐면 별로 아프지도 않고 차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야 이게 이제 다 감가상각이 돼 갖고 지금은 타면 탈수록 돈 버는 거야. 그죠? 그쵸. 처음 새 차 타면 시간 지날 때마다 감가상각이 확 되니까 손해 보고 있잖아, 사실은. 근데 이제 감가상각이 10년 넘어가니까 다 될 거 다 됐고 이제 타면 탈수록 무조건 기름값만 들어가. 아, 보험료 들어가는구나. 자, 근데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금지행위에 관해요. 금지행위요. 100만 원 이거 아니 똥차지만 10만 원이야. 이렇게 110이잖아. 이것만 딱 물어봐. 그러니까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딱 물을 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거, 수고비, 그 다음에 또 뭐야? 광고비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을 뭐 한다고요? 합친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계산한다고요. 맨날 시험은 중개보수 법정 한도가 이건데 그거 받고 이거 받았다. 맨날 이렇게 나와. 금쟁이. 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개가 아닌 대가가 중개의 대가가 아닌 보수라고 되어 있죠. 자, 뭐냐면 두 가지 나왔어요. 분양대행료. 분양대행은 중개에 관해요.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건데 동그라미 기억번 얘기입니다. 다 밑줄 그으셔야 돼. 기억번. 무지하게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대행료는 복비가 아니죠. 상한선이 없죠. 많이 받아도 안 걸리죠. 기억번. 자, 니은번이 있어요. 다 밑줄 그으셔야 돼. 니은번도. 니은번을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하자고요. 영업권, 알선 이렇게 하자고요. 영업권 그러면 우리 식당 인수받게 만든 거예요. 근데 식당에 뭐 단골이 많이 있네요. 식당에 뭐 냉장고 탁자 같은 게 있네요. 위치가 좋네요. 그런 영업권을 넘기고 넘겨받게 합니다. 그때 주는 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리금이다. 그럼 영업권 알선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영업권이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품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상의 노하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개시켜봤자 중개가 아니니까 법정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의 10%를 받기로 했다, 5%를 받기로 했다. 그래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 기억리 한번 제대로 읽어주셔야 돼.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라 보시면 돼. 기억리 한번 다 밑줄 그어야 돼. 한 개도 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받아야 금쟁이죠. 받아야. 밑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니은번. 하나, 둘, 셋, 넷, 네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번 그 끝에 네 줄 밑줄 딱 그으시고 이걸 보셔야 돼. 받아야 금쟁이죠.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직은 주진 않았어요. 금쟁입니까? 아니고. 300만 원 그래서 결국은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금쟁입니까? 아직 입금 안 됐는데 아직도 아니다.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 요거 판례입니다. 요구 약속한 그것만 갖고 금쟁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결국 입금이 돼서 300만 원.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입금되면 금쟁이. 입금됐다가 나중에 200만 원을 돌려줘도 금쟁이. 그죠? 그런 내용이니까 그 네 줄을 그대로 보시고 근데 이제 뭘 하나 보시는가? 이제 만약에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게 당좌 수표였어요. 근데 나중에 300만 원 탈라고 받으려고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잔고가 없다고 안 줘버렸어요. 부도났죠? 그럼 부도났을 때 이거 금쟁이 저지른 건가요? 이거?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당좌 수표 300만 원짜리를 받는 순간에 금쟁이가 되는 거예요. 받는 순간에 금쟁이가 되는 거야. 나중에 부도가 날지라도 돌려줬지라도 다 이건 금쟁이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당좌 수표 나오면 그냥 금지행위예요. 무조건 그냥. 당좌 수표 나오면 뭐요? 금지행위. 이렇게 써두시고 됐어요. 이제 자, 잘 넘어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196페이지 가보세요. 196페이지 뭘 보시냐면 가로 4번이 있죠. 가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다. 제목 되어 있죠.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뭐냐면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딱 나오는 데가 요런 데가 잘 나와요. 그러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게 뭐냐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 물건이 지금 소송 중이에요. 골치 아픈 물건이에요. 얘기 안 해주고 막 사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자, 일단 보고 넘어가고요. 그냥 갑니다. 5번 갑니다. 가로 5번. 가로 5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 가로 5번 제목 두 줄이 굵은 글씨로 돼 있죠. 29회라고 써져 있고 그 밑에 세 줄을 보겠습니다. 세 줄 읽어가면서 네 군데를 동그라미 칠 거니까요. 보세요. 네 군데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금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 금지된 거기에 동그라미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증서 등 할 때 증서의 동그라미 증서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 매매를 업 동그라미입니다. 자, 네 군데 동그라미 쳤죠. 자, 칠판 보시면 끝났어요. 이제 이게 자 어떤 거냐면 증서가 핵심입니다. 증서 동그라미 쳤었죠. 근데 이게 어떤 증서냐? 금지 증서예요. 이렇게. 근데 금지 앞쪽을 보면 뭐가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요?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못 팔게 되어 있는 증서라고요.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못 팔게 되어 있죠. 못 팔게. 그러면 그거 중개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못 팔아먹게 되어 있죠. 그걸 샀다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한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행위는 뭐예요? 이 증서에 대해서 금지 증서에 대해서 이거나 이것이 못하는 금지행위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문만 잘 분석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양도 금지 증서가 뭐냐? 주택법에 나와. 대표적인 것이 청약 통장이 대표적이에요. 요게 양도 금지 증서예요. 청약 통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양도 금지 증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딱지예요. 딱지. 철거민 딱지 같은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197페이지 위에서 밑으로 셋째 줄요.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로서 국민주택예금 증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위에서 밑으로 셋째 줄 청약저축통장 재개발 시 주는 딱지 입주권 등이 해당되며라고 되어 있죠. 철거민 딱지 같은 게 나와요. 이런 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 보십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 아파트 분양권 있죠. 아파트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양도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투기 막으려고 전매를 제한하는 것 빼고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요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칙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허용되는 증서 제목에서 둘째 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분양권 나오죠. 분양권. 예,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원칙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외가 있어요. 전매를 못하게 돼 있는 저 아파트 분양권도 있습니다. 6개월, 2년씩 못하게 되는 게 있는데 원칙은 금지 증서는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요거 딱 기억하시면 돼. 요것도 이제 조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이 좀 내용이 많아요. 가로 6번. 그죠? 가로 6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제 부동산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직접 거래. 두 가지가 있다면 하이라이트가 요 복비. 그러니까 지금 중개하시는 분들은 복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만약에 복비를 많이 받아버리면 법 위반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요. 받을 때 많이 받고 싶은데 이거 받으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런 거. 요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금쟁이 중에서 그 다음에 요 직접 거래. 이 두 가지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돼요. 직접 거래가 뭐냐? 직접이란 말이 뭐예요? 의뢰인, 손님 얘기예요. 가게 온 손님. 거래가 뭐냐? 매매도 들어가고 전세도 들어가고 하여간 임대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돼. 모든 거래. 누구랑 거래하는 거예요? 손님이랑. 손님 중에 보면 팔려는 손님도 있고 살려는 손님도 있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손님이란 손님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얘기하는 거야. 세를 놓고자 한 손님이든 세를 얻으려는 손님이든 하여간 가게 온 손님이랑 일체 거래하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를 하게 만들어 놓으면 질서를 어지럽혀요.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려고 하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칠판에 있어요. 복비 많이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해야 큰 돈 버는 거예요. 저거 해가지고는 푼돈이야. 푼돈. 복비 받아갖고는 부자가 되기 힘들고 이걸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못하게 막고 있지 이걸. 그래도 다 하지.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자격증 따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부동산 사무실에 있을 때 기회가 온다고. 기회가. 자, 직접 거래는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의뢰가 들어왔어. 이렇게. 이 사람이 그래서 이민 간다네. 재산 정리하고 잘 됐지 뭐. 싸게 나왔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 소개시키고 싶어? 엄청 싸게 나왔는데 잡아야지.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제 걸린다는 거야. 응? 손님이잖아. 의뢰인이랑 계약을 했죠. 계약. 그럼 요게 직접 거래가 되면서 여기가 처벌받는 거야. 응? 형량이 높아요. 처벌받는 거예요. 요때는 B 개공이 잡았을 때도 그러지만 또 소공이 잡아도 직접 거래야. 보존이 잡아도 직접 거래가 됩니다. 그 사무실 일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거래다. 이 사람 처벌받는다. 이때는 이거 계약할 때 A하고 같이 계약했는데 A는 처벌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 사람들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처벌 안 받고. 이 사람이 이민 간다고 하면서 이거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좋다. 이 사람도 그 금액에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냥 이 사람도 동의해줬어. 그래도 직접 거래가 돼서 처벌받는 거예요. 여기가 승낙이 있어도. 그러니까 승낙이 있다, 뭐 복비 받았다, 안 받았다 다 소용없어. 하여간 이것만 있으면 돼. 손님이랑 일체 거래했다. 다 걸려. 이렇게. 자, 그러면 핵심 얘기가 한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냐? A가 의뢰한 물건인데 막상 계약을 체결할 때 A가 바쁘대. C를 대신 보내서 대신 온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 대리랑 B가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직접 거래가 될까요? 대리인과 한 것도 직접 거래에 들어갑니까? 들어간다. 이 사람과 해봤자 그 효과는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A가 직접 못 올 때 이렇게 대리인 특정 업무에 대해서 딱 콕 집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또 위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임인이라고 부르죠. 일 처리를 맡은 사람 통째 이렇게 일 처리를 통째 맡은 사람도 똑같아. 이 사람하고 해도 일이 들어가 효과가. 그러니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 본인만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죠. 본인한테 대리권을 수여받은 누구? 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일 처리를 맡은 수임인도 직접 거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요것도 직접거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물어봐 여기.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어디 보시냐면 198페이지 넘어가시고 19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미음번이 있어. 미음번. 별표 크게 하시고 그 네 줄을 그대로 읽어주셔야 돼. 네 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판례만 계속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보고 갈게요. 만약에 D라는 사람이 와서 전세방 좀 구해주세요. 전세방 구하러 왔어요. 전세방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B가 빌라가 한 채 있네. 비어있네. 빌라 자기 빌라. 요 사장님 빌라예요. 그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여기 좋아 죽으려고 그러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요 사람이랑. 이거 직접 거래인가요? 여기도 손님이죠? 이쪽도 손님이야. 자기 집을 여기다 전세 놨어. 또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 이것도 직접 거래가 돼서 처벌 여기 받죠? 그쵸? 이쪽도 직접 거래라고 해? 별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걸려. 사장님 종업원 다 걸려. 본이라고 하든 대리라고 하든 다 걸린다 이거죠? 요거 위주로 출제합니다. 직접 거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제 이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개공이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 개공이요.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A랑 B라는 개공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거 매매 계약은 직접 거래냐고요? 의뢰인입니까? 의뢰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A하고 B가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이 개공이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했지. 이렇게만 딱 나오면 이건 직접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의뢰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받은 적이 없으면 직접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가 C한테 집 좀 팔아주시오라고 했고 C도 부동산 사장님이야.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를 이렇게 소개시킨 거야.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확실하게 직접 거래 아니죠? 왜요?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개입돼가지고 이 사람의 소개로 지금 샀기 때문에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부동산이 중간에 끼면 괜찮다는 뜻이죠? 판례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비읍번 바로 밑에 거기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다섯 줄 다 밑줄 그으셔야 돼. 근데 특히 이제 이거 어려워요. 잘 끊어 읽으셔야 돼. 자, 둘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째 줄요. 동그라미 비읍번 둘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까지 딱 끊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매수해서. 그럼 이게 칠판에 지금 쓴 거야. 방금 전에. 그러니까 팔아주시오라는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의 소개로 샀다는 거야. 그쵸? 매수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거 직접 거래 안 해요. 사긴 샀어도 다른 개공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직접 거래가 그 얘기고 다시 이제 그 뒤에 거 이제 팔아먹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했다. 여기까지. 그죠? 매도했네. 이 사람이 팔아먹었네, 이제. 이 사람이 팔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중간에 뭐요? 사주쇼라는 의뢰를 받은, D의 의뢰를 받은 요 개공의, 매수 의뢰를 받은 개공의 소개로 B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매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매매계약도 뭐가 돼요? 직접 거래가 안 된다 이런 거지. 왜요? 개공이지만 이 사람이랑 계약했지만 중간에 뭐가 껴있어? 다른 개공이 껴있으니까. 이 두 장면이 같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 이 두 가지 판례만 계속 읽어주시면 돼. 다른 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쌍방대리라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쌍방대리라고 나오죠. 자, 쌍방대리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P라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방이 8개가 있는데 전세 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A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심하니까 미국 가서 한 3달 있다 오겠다고 이 사람이 미국 갔다 온다 그러면서 내 대신 요 집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대리권을 주고 갔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갔어 이 사람은. 코로나를 피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B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C가 와가지고 전세방 구하러 왔네. 그 사람이 어떤 전세방 원하는가 물어보니까 이거 같아.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방 출장 가서 바쁘다는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사장님 믿으니까 대신 전세 계약 해달라고 대리권을 여기도 주네. 그러면 B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여기도 못 온다잖아 지금. 여기도 안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시비 걸 사람이 없잖아? 좋은 거야. 계약서 어떻게 쓰면 돼? 혼자 쓰면 돼. 사무실에서 음악 틀어놓고 추리닝 바지 입고 하면서 혼자서 계약서 쓰면 돼. 편하게. 간섭할 사람이 없어. 그럼 이랬을 때 그 계약 내용을 결정을 하면서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나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리권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손님들이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한테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혼자 계약 체결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편하긴 한데 좋긴 한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상방대리는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혼자서 지금 자기 혼자서 다 해버리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현실이 뭐냐? 자, 지금부터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진짜 A는 미국 가서 몇 달 동안 못 오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와요. C는 올라옵니다. 계약하러. 그래서 C랑 B가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은 B는 A 편을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할 때 C가 자기 주장을 이렇게 자기 그 입장을 주장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견제할 사람이 있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문제가 없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한쪽이 못 오는 수가 많다고요. 나중에 우리 실무에 가게 되면 대리 계약이 꽤 많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일방 대리지.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 대리다.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알겠지? 제일 끝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제일 끝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디귿번 있죠. 둘째 줄에 보면 그러나 밑줄 긋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방을 대리하여 다른 중개 의뢰인과 거래를 하는 일방 대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방 대리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맞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춰보시는 거 뭐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직접 거래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거래입니다. 매수 의뢰인과 이 말이 이렇게 나오면 의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개공이. 자, 다시 한번. 개공이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거래죠. 두 번째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거래입니까? 매수 의뢰인과 했지만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하면 대리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가 돼요? 직접 거래라고 안 하고 일방 대리. 일방 대리하고 직접 거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두 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구별되시죠 지금? 다행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우리 교재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게 참 아쉬워요.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재 199페이지 가봅니다. 가로 7번. 14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이제 7번째 왔어요. 이제. 자, 그런데 거기 위에 세 줄을 갖다가 밑줄 긋고 제일 위에 끊어서 읽어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거기까지 끊으시고, 부동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은 여기까지 끊으시고,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끊어 읽은 거 가지고 해보면 이렇습니다. 탈세할 목적으로가 앞에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동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이 한 번 더 남았죠. 그래서 끊었죠. 어떤 부동산입니까? 두 번째 부동산은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동산이죠. 이 두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을 뭐 해준다고요? 중개해준다고. 그러면 이 매매하는 걸 중개하는 것은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을 갖다 중개해주네. 전매 못하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중개해주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법 위반이죠. 이런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등기가 안 난 부동산이나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하는 걸 중개해줬다. 그러면 이게 걸리는 거다. 형량이 더 세다 이것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사례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원래 부동산을 거래할 때 B가 이 집을 샀으면 잔금을 다 치르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B가 이걸 C한테 팔아먹죠. 그러면 B는 C한테 잔금을 받아먹고 등기 서류 줘서 C 앞으로 등기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이 거래가 됐을 때는 순차적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B가 중간에서 샀다가 다시 팔매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치 A하고 C가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꾸며서 직접 C 앞으로 등기를 쳐버려요. 그러면 이걸 등기법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중과생략 등기. 그럼 여기는 탈세를 하게 되죠. 취득세 안 내게 되죠. 또 전매 차익을 갖다가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올렸다고 할지라도 등기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되죠. 그래서 세금 안 내서 탈세를 하게 됩니다. 그 탈세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중과생략 등기죠. 이거. 그런데 이렇게 중과생략 등기하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둘이 거래하는 것을 소개시킨다고 갑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래서 미등기 전매 알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중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미등기 전매 알선. 그러면 이 부동산은 등기가 된 부동산입니까? 등기가 안 된 부동산입니까? B 앞으로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죠. 그걸 매매하게끔, 그죠? 중개해줬죠 지금. 그럼 갑의 이런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줄이면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 중간생략 등기하게끔 알선했다. 중개해줬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근데 핵심은 뭐냐?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보시면 이해 동기에서 이 말 나오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끝부분. 전매를 중개했다면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전매 중개는 투기 조장행위에 해당된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B라는 사람이 자기가 샀다가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득을 본 게 아니고 오히려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를 봤어요. 등기는 이렇게 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만 탈세한 건 마찬가지죠. 등기를 이렇게 했으니 취득세 안 낸 건 똑같잖아요. 그럼 탈세를 갖다가 한 건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여전히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다. 여기 지금 처음에 뭘 할 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그죠? 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투기 조장행위는 탈세 조장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세하게 만들어 줬다면 혹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손해봤다고 해도 이 사람의 이 중개행위는 여전히 어디에 들어간다? 투기 조장행위에 들어갑니다. 투기 조장행위는 뭐하고 같은 뜻? 탈세 조장행위하고 같은 뜻. 그래서 요 지금 위에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밑에 그 동그라미 1번에 그 밑에 그 밑줄 그은 거 있죠? 거기 판례가 맨날 나옵니다. 맨날. 핵심은 뭐예요? 전매 차익이 안 생겼어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투기 조장행위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옛날 있었던 7가지 금지행위고 지금부터는 새로 생긴 금지행위 7가지입니다. 근데 아마 출제가 법조문 그대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에 써있는 법조문을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가 예를 들어서 뭐 나온다 그러면 2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나오고 지금부터 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언급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많이 냈으니까 새로 생긴 것만 가지고 출제할 수 있다. 먼저 밑에 보시면 가로 8번하고 가로 9번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할 건데요. 가로 8번은 밑에 세 줄 읽어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기까지 끊어 읽으셔야 돼요. 목적으로까지 끊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고요. 그 다음에요.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예요. 자, 이것을 가로 8번을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시세 조종이다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시세 조종이란 말이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조문에 없지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시세 조종이라고 기억을 해두자고요. 그럼 이게 어떤 건가? 잘 보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A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분여회라고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가 지금 10억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를 갖다 11억으로 올리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결의를 했다. 사장님이 좀 협조해 주시라.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사례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 분여 회원 중에서 B하고 C가 가요. 이 사무실에. 그래서 B하고 C가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요. 실제 매매한 게 아닌데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 쓰고 금액은 얼마요? 11억으로 계약서를 써요. 그럼 이 사장님이 계약서 써주고 여기 11억의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어요. 사이트에 11억이라고 딱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그래 놓고는 이 계약을 원래 계약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깨요. 그러면 사이트에 이제 실거래가 사이트에 얼마나 올라가 있어? 이 아파트가 11억으로 딱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돼요? 11억인 것처럼 알려지게 되죠. 다음부터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아파트는 얼마 갑니까? 그래서 시세가 그랬더니 11억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거 보시라고 나왔잖아 지금.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콱 찍는다고 이제. 그런 거래가 늘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올려가게 되잖아. 이게 바로 요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시세죠. 여기서 금쟁이 저지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요. 개공 얘기야 개공.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게 완료된 것처럼 했다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 올라가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자, 가로 9번입니다. 가로 9번은 단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 단체를 구성하여 뭐라고 돼 있죠? 자, 밑에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에다가 동그라미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단체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단체는 뭐냐?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입니다. 개공 A, B, C, D 이렇게 이 사람 단체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 모임이라고 해요. 이게 단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단체란 글자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보통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영업하면서 뭐 그동안 뭐 고초 겪은 거 이런 것들 서로 얘기 주고받고 그다음에 정보 교환하고 막 이러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술도 마시죠. 술 마시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또 씹는 사람이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요 지역이 있어요. 엄청 부자예요. 상가 빌딩이 있습니다. 상가 빌딩. 조그만 거 상가 하나를 얘기하는 건 뭐 상가 빌딩이 있어. 하나만 있어? 여러 개 있어. 그 다음에 원룸 빌딩이 있어. 원룸. 방이 막 70개, 50개 막 그런 원룸 빌딩이 몇 개 있어 이렇게. 이런 사람이 갑이야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여기 지금 원룸 같은 거 비었을 때 이거 세를 놓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복비 주기 시작하면 복비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요 원룸 요 들어올 사람 구해줘봐 이렇게 하면 구해주면 복비 주겠지 처음에. 근데 이것만 있나? 나 원룸이 나 300개인데 뭐 어떻게 복비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공 A한테. 그러면 A가 뭐예요? 무슨 소리야 그거? 복비 받지 말란 소리 아니야. 그럼 여기 다 내놓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어떤 게 좋아? 복비를 여기 안 받더라도 300개를 다 갖고 있으면 괜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나한테 복비 받을 거요? 뭐 받으시든지 그럼 나 딴 데 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름대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이 사람만 당했겠어? 다른 사람들도 뭐 평판이 안 좋잖아. 보통 이렇게 부자들은 평판이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뭐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데도 또 시기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모여서 술 마시면서 씹을 때 이 사람 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갑질하는 저 빌딩 주인한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물건 우리 앞으로 취급하지 마자. 자기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갑질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 물건 우리 여기 취급하지 마. 결의하는 거야. 이 특정 물건을 우리 취급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여기 금지행위야 이게. 이렇게 해야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요 간 말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부동산 중개발 하시는 개공이야. 근데 비회원이야. 비회원이라고. 지금도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야. 자기들은 권리금 들어와가지고 회원이야. 회원업소라고. 권리금 주고 들어오고 막 1억씩 주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권리금도 없이 들어와서 장사한다니? 이 사람 배가 아프잖아. 그럼 무슨 얘기 하겠어?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야, 거기는 이거 비회원인데 여기하고 우리 공동중개 하지 말자. 여기하고 물건 공동중개 하지 말자고 또 결의를 하겠죠?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이 단체가 왕따 시키는 거야 이제. 누구를 왕따? 특정 물건을 왕따 시키죠? 가만히 보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비회원을 왕따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걸린다라고 이게 이 단체가. 이랬을 때 요 개공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3학년 3반이요. 형량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센터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막 이게 신고하라고 신고센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이거 신고하면 이제 조사 들어와 이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런 물건 주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만약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신고해야지. 비회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신고해야지. 신고하라고 신고센터까지 만들어놨어.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8번 9번 했죠? 네. 자 쉬었다가 네모 2번부터